이제부터 이제 7장부터 13장까지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제7장 보세요. 제7장 보시면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 이론 나오죠. 첫 번째 단체 교섭의 우위가 나오죠. 단체 교섭의 우위를 잘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 그 다음에 137쪽 137쪽 보시면 단체 교섭 제도의 유형이 나오죠. 단체 교섭의 유형을 잘 정리하시고요. 첫 번째 이제 기업별 교섭형이 있죠. 두 번째 통일 교섭, 그리고 세 번째 대각선 교섭,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동 교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집단 교섭형이 있다. 그 다음에 147쪽 보시면 단체 교섭의 절차 나오죠. 단체 교섭의 절차를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150쪽 단체 협약의 개념 나오죠. 단체 협약의 개념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51쪽에 단체 협약의 기능. 그래서 단체 협약의 기능은 첫 번째 근로조건의 개선 기능, 두 번째 단체 협약의 평화적 기능, 세 번째 합리화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54쪽 단체 협약의 내용과 효력, 그것을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겠죠.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겠죠. 첫 번째는 규범적 효력이 있죠. 규범적 효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무적 효력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60쪽 160쪽 보시면 고충 처리 제도 나오죠. 고충 처리 제도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이제 전에 책정을 잘 못 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체크해 드리는 것만 읽어보시면 돼요. 첫 번째 노동쟁의 우위가 나오죠. 노동쟁의 우위. 그래서 맨 밑에 세 줄 보세요. 세 줄 보시면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그리고 근로시간, 복지후생, 채용, 그리고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분쟁 상태이다. 그래서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70조 쟁의권 보장과 근거. 쟁의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줄 보세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자기 측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각종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쟁의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쟁의권 정의를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171조 쟁의 행위의 유형이 나오죠. 노동쟁의 쟁점 유형. 첫 번째는 임금 중심의 경제적 쟁점이 있죠. 172조. 그래서 임금 중심의 경제적 쟁점은요, 근로자의 생계 및 생존과 관계되는 임금, 그리고 복지후생 중심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다. 두 번째, 권력 파워적 쟁점. 노동 3권과 관계되는 것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 쟁점은요, 사회 정신적 쟁점이 되겠죠. 첫 번째 줄,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인간적 만족과 근로생활의 보람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173쪽에 표 8-2죠. 이것을 잘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174쪽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가 나오고 있죠. 근로자 측 첫 번째 파업이 나오죠. 파업. 그리고 두 번째 태업. 그리고 세 번째 불매 동맹. 이것이 보이콧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피켓팅. 그리고 171쪽 생산관리. 그리고 여섯 번째 준법 투쟁. 이런 것이 노동자 측이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8조 사용자 측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장 폐쇄가 있죠. 직장 폐쇄. 어, 179쪽에 보시면요, 직장 폐쇄 근거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근거랑 그 다음에 한계점, 이것을 잘 정리해 두세요. 근거, 첫 번째 줄 보시면요, 헌법상으로나 노동관계법상으로 이를 보장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나 사용자의 쟁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질적인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두 번째 노사 대등설. 노사 대등설은요, 노사 간의 형식적인 대등 내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합법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그 다음에 180조 대항행위설이 있죠. 첫 번째 줄 실질적인 노사의 대등 내지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직장 폐쇄의 합법성을 찾고자 하는 견해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계점 나오죠. 한계점은 목적에 의한 한계, 방법에 의한 한계가 있죠. 목적에 의한 한계 세 번째 줄 보세요. 직장 폐쇄는 근로자의 쟁행에 대한 당위적이고 또한 최소한도에 그칠 때에만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목적에 의한 한계점은 윤리 경영적 측면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에 이제 방법에 의한 한계 세 번째 줄 전체 파업에 대한 일부에 한해 직장 폐쇄하는 것은 차별 대우로서 부당 노동행위가 되는 수가 있다. 이것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81쪽 보시면 이제 노동쟁의 조정이 나오죠. 첫 번째 조정. 그 다음에 183쪽 보시면 중재 나오죠. 중재. 그 다음에 184쪽 보시면 긴급 조정.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9장 부당 노동 행위 이론 나오죠. 부당 노동 행위 이론. 192조 부당 노동 행위의 우의가 나와요. 첫 번째 이제 정의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줄 부당 노동 행위 제도는 노동 3권의 구체적인 보장을 위한 행정적인 보호 제도이다. 그래서 사용자가 정상적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운동이나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195조 표 9-1 나오죠. 표 9-1 보시면 부당 노동 행위의 유형. 첫 번째 불이익 대우 나오죠. 불이익 대우는 근로자가 조합이라는 이유로 그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차별 대우해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견계약. 환견계약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 번째 단체 교섭 거부.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단체 협약 체결이나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단체 교섭의 거부에 해당이 되겠죠. 이것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배 개입 및 경비 원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이것도 부당 노동 행위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보복적 불이익 취급.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를 신고,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 관청의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이것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불이익 대우가 있죠. 불이익 대우와 환경 계약,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두 가지는 꼭 내용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02쪽 보세요. 202쪽에 노동위원회 구제. 첫 번째, 부당 노동행위의 간할권이 나오죠. 첫 번째 줄, 2심제를 기본하게 되는 거죠. 2심제.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시면 행정소송을 인정해서 형식상 3심제로 둔다. 203쪽 보시면 구제 신청. 세 번째 줄 보세요. 부당 노동 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세 번째 조사 절차. 조사 절차는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의 신문, 그리고 증인 신문, 증거 제출,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 등의 심사를 해서 부당 노동 행위의 성립 여부를 가려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판정하게 되겠죠. 네 번째 판정. 부당 노동 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정하고 구제 명령하거나 또는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그래서 판정은 노동위원회 3인 내지 5인의 공익위원만을 참여시킨다. 그 다음에 이제 204쪽. 204쪽에 보시면 행정소송에 대한 규제가 나오죠. 그래서 205쪽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재심 판정서에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일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 네 번째 줄, 15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 명령 그리고 기각 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확정되며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 다음 문단 다만 나오죠. 다만 효력은 행정소송에 의해서 정지되지 않으며 행정소송의 판결이 난 후 비로소 취소된다. 그래서 9장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10장 경영참가 이론 나오죠. 그래서 210조 경영참가의 의의. 그래서 경영참가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어떤 형태로든 최고 경영관리층의 경영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211조 경영참가의 필요성 나오죠. 이것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12쪽에 보시면 노사 간의 협조,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생활 수준의 향상, 세 번째 인간성 존중과 인간성 회복, 이것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15쪽 경영참가의 분류.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되겠죠. 첫 번째, 자본 참가가 있겠죠. 자본 참가의 대표적인 것은 정호번 지주제가 있죠. 정호번 지주제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익 참가가 있죠. 이익 참가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리했죠? 스켈론 플랜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스켈론 플랜. 청해서 잘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경영 참가 내지는 관리 참가가 되겠죠. 관리 참가는 중요한 것이 노사 협의제가 있었죠. 노사 협의제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15쪽 보시면 첫 번째 자본 참가. 그래서 220쪽 보시면 종업원 지주제 나오죠. 종업원 지주제. 그래서 종업원 지주제의 개념이랑 그다음에 나오는 중요성, 이것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225쪽 스켈론 플랜 나오죠. 스켈론 플랜의 개념을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36쪽 노사협의제 나오죠. 노사협의제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 제도로 명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39쪽 보시면 선진국의 노사협의제 나오죠. 선진국의 노사협의제 정리, 특성 이런 것을 잘 정리해 두세요. 첫 번째, 영국형 노사협의제. 두 번째, 프랑스형 노사협의제. 독일형 노사협의제, 일본형 노사협의제. 이런 것을 잘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임금 쟁점 이론 나오죠. 임금 쟁점 이론은요 256쪽에 임금 개념이 나오죠. 개념을 잘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임금의 개념 그리고 임금의 양면성 이것도 잘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61쪽 임금 결정의 원칙 나오죠. 임금 결정의 원칙. 그래서 임금 결정의 6대 원칙을 정리해 두세요. 첫 번째, 생계비 유지 원칙이 나오죠. 두 번째, 지급 능력 한도의 원칙. 세 번째, 노동 생산성 향상의 원칙. 네 번째, 노동의 질과 양의 대응 원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금 안정의 원칙. 여섯 번째, 사회적 균형의 원칙. 여섯 가지를 잘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도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64쪽 임금 격차 나오죠. 임금 격차의 개념을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68쪽에 임금 체계. 그 다음에 269쪽에 임금 체계 합리적 기능 6가지 이것을 잘 정리해 두세요. 표 11-2 체크해 두시고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278쪽에 임금 형태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89쪽에 연봉제 개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296쪽 임금 수준 나오죠.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 있죠.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을 정리하세요. 미시적 요인, 그 다음에 거시적 요인 이것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9쪽에 최저임금제 나오죠. 최저임금제 개념을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309쪽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맨 밑에 쭉 보시면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세 가지 저임금 근로자가 되겠죠. 저임금 근로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가 개입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12장은 넘어가고요. 12장 넘어가시고 13장 볼게요. 13장. 그래서 노사 갈등 개념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49쪽 갈등의 유형이 있죠. 갈등의 유형 중에서 개인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집단 간의 갈등, 이것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353쪽 갈등의 요인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개인 간의 갈등 요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 간의 갈등 요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 내 갈등 요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제 갈등 해소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노사 관계론에 대해서 정리를 마쳤어요. 한 학기 동안 이제 노사 관계론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많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 약간 쫓기는 기분 이렇게 수업을 진행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내년에는 이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과 얼굴 보면서 진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4주 동안 열심히 잘 공부하셨을 것이라고 믿고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 바이러스 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기말고사 잘 보시고 겨울에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